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에 들어선 여성입니다. 막상 이곳에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제 자신이 한 행동으로 많이 부끄럽네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세상 사는 법 모르는 가정주부로만 살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저도 일을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지만요. 특히 오늘 이야기할 사건으로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항상 무슨 일이든 상대방을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집안의 권유로 하게 된 선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젊은 나이 부모님이 권하시는 선을 본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선으로 만나 잘 사시는 것을 보고 큰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사람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나가게 되었죠. 제 바람과 같이 우선 남편의 외모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잘생긴 미남형 얼굴은 아니었지만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편의 첫인상이 저에겐 더 마음에 들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배려해주며 자상하게 대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곤 부모님 말씀을 따라 선을 보러 잘 나왔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 첫 만남을 이후로 저와 남편은 몇 번의 만남을 더 이어갔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던 탓에 우리는 소박한 데이트를 하면서도 서로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서로 첫눈에 호감을 가졌던 우리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며 공통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래된 연인이 아닌데도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을 무척이나 편안해 했거든요. 연애 경험이 많이 없던 저였기에 남자 보는 눈이 있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큰 호감을 가지며 연애를 하게 되자 부모님들께서는 이를 눈치채시고 얼른 결혼을 재촉하셨죠. 그리하여 남편과는 긴 연애를 해보지 못하고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보다 결혼 후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결혼 전에는 저처럼 바보같이 착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마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맺고 끊음이 확실한 강단 있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에 비하면 저는 남들에게도 싫은 소리를 잘 하지도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그런 저에게는 저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더할 나위 없는 제 반쪽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유일하게 약해지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제 앞에서는 왜 그렇게 약하고 순해지는지 저는 결혼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남편에게 그런 올곧은 면이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남들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도 항상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아마 제가 남편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한두 명씩은 있으니까요. 남편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옳은 소리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휘둘리지 않으면서 마음은 따뜻하고 선했고 누가 보더라도 법 없이 살 만큼 모범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남편과 정말 한 가족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반대되는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음속 심지가 없이 늘 주변 사람들과 상황에 쉽게 흔들렸고 자신들은 없고 남들은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항상 부러워만 하고 질투하며 두 모녀 다 성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철이 없는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일찍이 돌아가신 탓에 그리 여유가 있지 않은 형편이었는데도 두 사람은 명품이라면 술술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만큼 관심이 있었고, 주변 사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더라도 하나하나 굳이 흠을 잡으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물건에는 또 얼마나 난리일까요? 매번 그런 모습 지켜보던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직설적으로 타박을 했지만 그때만 알아들은 척 조심할 뿐 마음속에 들어있는 허영과 질투, 시기는 쉽게 비우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성격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가족이라는 생각에 조금 철이 없다고 생각만 할 뿐이었지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머쓱해하면서 조심하려고도 했고 남편의 가족이니 속 깊이까지 나쁜 사람들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에게도 시댁 식구라고 하기엔 너무 철이 없어 보이긴 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문제였어요. 시누이는 사지멀쩡한 젊은이가 나이를 그렇게 먹도록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여자를 좋다고 데려갈 정신 나간 남자가 있을 리가 없으니 시누이는 결국 늦은 나이까지 시집도 가지 못하고 제대로 벌이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명품은 그렇게 좋아해서 집에 짝퉁 가방이 몇 개씩이나 있곤 했어요. 시누이는 참 허영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두 시어머니를 닮은 것 같았죠. 남편에게 듣기로는 저희 결혼 전에도 형편이 되지 않으면서 카드로 덥석 비싼 물건을 사와서는 할부를 제대로 갚지 못해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나 시누이는 매번 필요한 거라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물건이라는 게 없어서 죽을 만한 일이 얼마나 있겠나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매번 두 모녀 대신 물건을 환불해 왔고 늘 그렇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화를 내면 겁을 먹어서 다행이기는 했어요. 그러니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였지 두 사람이 남편마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아마 다들 빚만 잔뜩 지어 오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남편과 달리 거절을 잘 못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두 사람은 제가 시집 온 후로 남편 몰래 제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을 쫄라 멀쩡한 가전제품을 바꿔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달라거나 심지어는 카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아마 우물쭈물하며 그 부탁들을 다 들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뒤에는 남편이 있었고 그때마다 눈치 빠른 남편이 두 사람을 제게서 차단하여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매번 가족 부탁이라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며 거절할 때는 확실히 거절해야 한다 말했지만 저는 왠지 그게 참 어렵기만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의 부탁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고 남편은 제게 울타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울타리 같던 남편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고 말았던 거죠. 예측할 수 없었던 그날의 사고로 저와 아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저도 큰 충격에 놀라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아직은 어린 아들을 위해 제가 정신을 차린 척이라도 해야 했어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은 남편은 수술 끝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살려만 달라 애원하던 저도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을 보자 의료진 분들에게 남편을 깨워달라며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 남편 왜 깨어나질 않아요? 수술은 잘 된 거 아닌가요? 수술은 잘 됐고, 그 수술 전 설명과 같이 그 외상은 크게 다치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요. 그 사고 당시 뇌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의식이 돌아올지 언제 돌아올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까워하며 제게 말을 전하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큰 건지 목숨만이라도 붙어 있으면 바랄 게 없겠다던 제가 이제는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남편은 쉽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마치 잠을 자고 있는 듯한 남편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일어나 주길 바라게 되었죠. 분명 마음과 정신이 강한 남편이기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깨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제가 남편의 자리를 대신해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가정주부로 지냈던 저는 남편의 사고 이후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얻는 것은 제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내세울 만한 경력이라곤 하나 없는 가정주부를 써준다는 곳은 전부 다 단순 노동이나 부업 같은 적은 수입의 일들 뿐이었고 남편의 수입을 제외하면 다른 여타 수입이 없던 상황에 저 혼자 남편의 병원비와 아들과의 생활비까지 충당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당장 생활비야 어떻게든 해볼 수 있었지만 간병비와 함께 입원비까지 큰 돈이 들어가는 남편의 병원비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하루 이틀 굶어도 살겠지만 의식이 없는 남편의 병원비가 밀린다면 그것은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에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남편의 병원비만은 제가 꼭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시간을 쪼개가며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매달 들어가는 큰 돈에 제가 혼자 일을 한다 해서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는 정신없이 하루를 살고 있는데 막상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은 항상 남편의 병원비로는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어디 도움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형편이 어려워진 친정 부모님에게도 기댈 수가 없었고 넉넉한 형편에 주변 사람이 없던 저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사람처럼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께서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사실 저도 시어머니의 사정을 뻔히 알고 있어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방법이 하나 있겠다며 제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미연아, 너 요즘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지? 일은 좀 할만하니? 한다고 하는데 병원비 채우기에는 너무 버겁네요. 그렇다고 제가 대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막막해요. 그래, 내가 네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일인데 이럴 때 나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으련만. 내가 참 너희들 볼 면목이 없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힘드신 사정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아들이 그러는 걸 두고 보고만 있겠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될까 하는데 말이야. 지연이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잖니. 그 어렵게 하는 결혼인 만큼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너도 알지? 근데 지연이가 신혼집 전셋값이 필요한데 우리가 돈이 묶여 있어서 말이야. 그래서 네가 그 돈만 좀 해결해 주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인데 어떻게 아가씨 전세금을 도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니, 급한 불만 좀 끄자 이거지. 우리가 너한테 돈을 빌리고 너한테 매달 병원비를 이자처럼 주마. 아, 그리고 어차피 그 전세금은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 어디 가는 돈도 아니고 너는 매달 병원비 받고 나중에 원금까지 돌려받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니? 집 팔면 그 정도 돈은 문제 없고 너희는 우리 집 들어와서 살면 되니까 뭐 좀 좁긴 해도 힘든 상황에 가족들끼리 뭉쳐 있으면 좋지 않겠니? 어머니의 제안은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인 집을 팔아 시누이의 전세금을 해주고 그 대신 제게 이자를 대신하여 매달 남편의 병원비에 보탤 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만 들어보면 제게는 손에 없는 좋은 제안이었어요. 전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였고 이자 대신에 받는 돈과 제가 일한 돈이라면 병원비에 대한 고민도 없어지는 거니까요. 결국 당장 병원비가 급했던 저는 2번 고민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을 팔아 전 재산을 건네고 저와 제 아들은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남편의 생사가 걸린 상황에 제가 달리 무슨 방법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시댁에 살려니 남의 집 같아 불편하기는 했지만 몸은 불편해도 병원비 걱정을 덜어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그때 제가 걱정할 일은 오로지 제 남편뿐이었기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던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게 굳게 약속했던 말과 달리 시어머니는 첫 딸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제게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약속하신 돈이 안 들어왔던데 혹시 까먹으셨어요? 응? 병원비? 아, 그 내일 넣어주마. 내일. 하지만 내일, 모레, 그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는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돈이 입금이 되지 않자 저는 시모를 잡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어서 돈 넣어주세요. 아니, 내가 통장이 잘못돼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 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랑 같이 은행에 가요. 거기서 직접 돈 인출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몸도 안 좋고. 어머니, 그 돈, 어머니 아들 기현 씨 병원비 낼 돈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설마 내 아들 병원비 주기 싫어서 이럴까? 나도 너한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문제가 생겨서 못 넣어준 거다. 그리고 너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겨우 그 돈도 못 벌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한테 받은 돈은 비상금이다 치고 우선은 네가 알아서 잘 벌고 있어야지. 네 남편 병원비는 네가 알아서 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어머니, 먼저 저한테 돈 주시겠다고 제의하신 분은 어머님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면 제가 어떡해요? 아니,
그러게 내가 설마 내 아들 병원비 주기 싫어서 이렇게 하겠니? 너는 왜 자꾸 너 힘든 얘기만 하는 거니? 아유, 모르겠다. 돈 필요하면 벌어다 쓰던가. 너 알아서 해라. 제가 돈을 드리자마자 달라진 시어머니 태도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왜 모른 척을 하시는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얼마 뒤 저는 시모와 신우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근데 계속 이렇게 모르는 척 해도 돼? 새언니가 끝까지 가만히 있을까? 예, 지까짓 게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쩔 건데. 내가 돈 없다는데 뭐, 나를 어떻게 하기라도 하겠어? 어차피 돈 없다 그러면 끝이야. 지가 무슨 수가 있겠냐고.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 입 다물면 그만이야. 어차피 기현이도 지금 의식 없이 누워있는데 걔 혼자 무슨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도 괜히 말 꺼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어. 그래도 오빠한테 좀 미안하다. 그거 오빠 병원비라며. 지금 너나 내가 다른 사람 걱정할 때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자식이고 며느리고 눈에 들어와? 우리 운명은 모두 네 결혼에 달려있는 거야. 이거 엎어지면 우리 둘 다 아주 끝장이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 알겠어? 당연하지. 나야말로 잘할 거야. 교수 사모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나는 지금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내 걱정 말고 혹시라도 새언니 난리 안 치게 조심 좀 해. 저는 돈만 가져간 채 입을 닦는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듣고 저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돈을 돌려달라 난리를 부렸죠. 어머니, 저 두 분 하시는 얘기 다 들었어요. 저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저한테 돈 빌려 가셔놓고 입 닦을 생각이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아가씨 결혼이 중요하다 해도 아드님이 저렇게 누워있잖아요. 병원비 끊기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병원비 충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뻔히 다 아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아니, 나도 주기 싫어서 안 준다니? 나도 주고 싶어. 나도 내 아들 걱정돼. 근데 그래서 지금 걔가 옆에라도 있니? 당장 산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너야말로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 네 생각만 하니? 내가 돈 안 준다고 했니? 생기면 준다고 하잖아, 생기면. 이게 다 우리 식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다고 기현이가 당장 돈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잖니. 돈이야, 네가 더 고생해서 벌면 되지. 나 같으면 이렇게 가족한테 윽박 지르고 따져 묻고 있을 시간에 어디 일이라도 하나 더 구해서 돈 벌 생각하겠다. 어차피 나도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병원비 걱정되거든. 네가 일을 더 해라. 그리고 돈 나오면 내가 너 어련히 안 주겠니? 시몬은 돈을 달라 따져 묻는 제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빌려갈 땐 아쉬운 소리하고 제게 철석같이 믿음을 주더니 가져간 뒤로는 배째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돈을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자기 오빠 일인데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병원비를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그 두 사람이 정말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어서 남의 돈으로 전셋값 마련하느라 남의 전 재산 강탈해간 금수만도 못한 시모와 시누였네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당장 돈을 돌려받고 싶고 시모와 시누이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렇다고 당장 어디 갈 곳도 없고 나가서 월세 내며 살 여력이 없었기에 결국 시모 집에서 생활하며 언젠가는 돈을 주겠다는 그 거짓말을 신랄 같은 희망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모두 거짓말이었는지 언제까지 주겠다던 두 모녀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금이나마 믿어보려 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처음부터 그 새까만 속을 가진 시모와 시누이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순진하게 두 모녀의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제 손으로 남편이 힘들게 모아온 전 재산을 허무하게 넘겨버렸다고 생각하니 어디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차마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거기다 힘든 시기에 가장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가족 사이에 당한 일이라 그 비참한 심정에 더더욱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소갈이를 하고 있던 저는 하는 수 없이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유일한 창구 삼아 제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듣지는 못하겠지만 남편이 듣고 있다 생각하며 시모와 시누이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당신한테 의지만 하고 살았나 봐요. 바보처럼 두 사람한테 속아서 누워있는 당신 병원비나 걱정해야 하다니.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이 얼마나 노력해서 모아온 재산인데, 내가 속아서 다 잃게 생겼어요. 정말 미안해요, 여보. 그렇게 한참을 제 감정에 빠져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울고 있을 때 어디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남편을 봤더니 제 앞에는 이제 겨우 눈을 뜨고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나예요, 나. 당신 아내 미연이요. 어머, 어떡해. 여기요, 남편이 눈을 떴어요. 우리 남편이 정신이 들었다고요. 눈뜬 남편을 보고 놀란 제가 벌인 소동에 간호사들이 급히 와서 남편의 상태를 체크하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을 호출하여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 의식이 돌아왔다는 결과에 저는 너무 기뻐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다행히 검사 결과 다른 곳에도 이상이 없었고 천천히 안정만 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검사를 받고 온 남편을 보자 반가운 모습에 한 걸음에 달려가 안겼어요. 나 당신이 정말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정말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깜깜했다고요. 이제 다시는 사고 나면 안 돼요? 나 혼자 두고 어디 가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 정말 많이 놀랐었구나. 그래, 알았어. 이제 당신 남편 절대로 혼자 어디 안 갈게. 근데 당신 내가 깨어났을 때 하고 있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재산을 잃고 어머니랑 지연이한테 속다니. 아니, 당신이 잘못 들은 거예요. 두 분 다 당신 걱정을 한다는 소리였는데. 여보, 내가 아무리 이제 깨어나서 정신이 없다지만 그 정도로 눈치가 없을까봐?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게, 알았어요. 말할게요. 근데 당신 의사 선생님 말처럼 이제 막 깨어났으니까 절대 흥분하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차분하게 듣겠다고 약속해줘요. 평소 눈치가 빠른 남편은 제 어색한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제가 울면서 넋두리한 것을 말해달라 했습니다. 이제 막 깨어난 남편이 충격이라도 받아서 혹시 또 잘못될까 숨기려고 하던 저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신우에게 제가 당한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게 되었죠. 솔직히 저는 남편이 제가 바보짓을 했다고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는 건 상관없었지만 그러다가 남편이 다시 몸이라도 안 좋아질까 싶어 눈치를 보며 겨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와 한 약속 때문인지 차분히 이야기만 듣던 남편은 제 이야기가 끝나자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부족해서 실수를 했어요. 당신 병원비가 당장 부담돼서 덜컥 어머님이랑 신우를 믿어버렸어. 당신 많이 화날 거 알아.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그래도 이제 겨우 일어났으니까 화내더라도 회복하고 해요. 그때 나를 욕해요. 아니, 당신이 나를 평생 탓한다 해도 나 감내할게요. 내가 왜 당신을 탓해? 그깟 돈이 당신보다 중요할까봐? 당신이 말을 안 해도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 나 다치고 병원비 마련하려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 그 마음 다 알아. 누구도 당신 탓할 사람 없으니까 이제는 혼자 넋두리하지 말고 나한테 안겨서 그간 힘들었던 일, 서러웠던 일 다 풀어. 그동안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남편의 위로의 말에 그동안 겨우 버티고 있던 제 마음속 응어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안겨 펑펑 울게 되었어요. 한참 저를 다독이던 남편이 저를 붙잡고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랑 지연이한테 내가 깨어났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 앞으로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모른 척하고 있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재활만 열심히 하면 움직이는데도 큰 문제 없다고 하니까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희준이한테도 알리지 말고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해줘. 그리고 이제 내가 있으니까 당신도 일 좀 줄이고 그동안은 절대로 어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남편의 결에 찬 얼굴을 보니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번 일을 결코 대충 지나가지 않겠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대로 남편 말을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깨어나게 된 걸 시모와 신우에게 알리지 않고 남편 말대로 일도 줄이고 짧은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가 남편이 재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남편은 저 대신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생각인지 하루빨리 몸을 회복하려 애를 썼어요. 정해진 재활 시간 외에도 저의 도움을 받아 운동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움직임을 찾기 위해 피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되었을 무렵 드디어 일반인들과 비슷하게 혼자서 걷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던 날, 남편은 저에게 시모와 신우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 말대로
그 두 사람을 꼭 붙잡고 있었죠. 언니, 저 석훈 씨랑 드레스 맞춰놓은 거 다시 입어보러 가야 한다니까요? 할 말이 있으면 지금 빨리 하세요. 그래, 너는 할 말이 있음 퍼뜩하고 끝낼 것이지 왜 바쁜 사람을 잡아두니? 우리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래야 하냐? 그리고 너 일은 안 해. 지 남편은 눈도 못 뜨고 누워있는데 맨날 돈 없다는 애가 뭐 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고 있니? 너 어디 따로 생긴 돈이라도 있는 거야? 그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말할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라 저도 생각을 정리해야 돼서 그래요. 네가 말해봤자 무슨 말을 하겠다고. 우리 모녀한테 돈 타령 빼고 할 이야기가 뭐가 있냐? 왜? 저번처럼 또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기현이 병원비는 우리 지연이 결혼하고 석훈이가 사위가 되면 그때 주겠다고. 내가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그 잠깐을 기다리지도 못해. 네 시누이 결혼을 망칠 셈이야. 한참 또 신우와 시모가 제게 억지를 부릴 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미연이가 속아서 넘긴 제 돈 돌려달라고 하는 게 왜 지연이 결혼을 망친다는 겁니까? 어머, 기연아! 오빠! 멀쩡히 현관을 넘어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본 시모와 신우는 마치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세요? 죽다 살아난 아들이 반갑지도 않으세요? 지연아, 오빠가 안 반가워? 하긴 두 사람이 지금 제가 그리 반갑지가 않은 모양이겠네요. 나 없다고 그런 짓을 벌였으니 말이에요. 아내한테 들었는데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우리 순진한 아내를 속이고 괴롭히고 저 없다고 별짓을 다 하셨더라고요. 병원비 하려던 제 돈까지 강탈하고요. 아니 강탈이라니. 그게 아니라 무슨 오해가 있나 보다. 그게 그 지연이가 놓치기 아까운 남편감을 만나서 너네 도움을 받는다는 게 아니 내가 갑자기 돈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그래서 좀 빌린 건데 강탈은 아니지. 내가 부모가 돼서 네 병원비를 떼먹으려고 했을까 봐. 나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데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돈 해결이 될 텐데 안 그러냐 지연아? 맞아 오빠. 곧이야 곧. 근데 정말 다행이다. 오빠 언제 깨어난 거야? 언니는 가족끼리 왜 말도 안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밖에 가서 오빠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사와야겠다. 오빠 뭐 먹고 싶어? 병원밥 맛이 없었지. 오늘은 내가 살게. 그래. 지연이 엄마도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기현이 좋아하는 음식 잔뜩 좀 사오자. 저한테는 함부로 하던 두 사람도 남편은 무서운지 자초지종을 묻는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만 했어요. 그때 남편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와 거실에 앉아있는 모녀에게 다가갔어요. 저도 잔뜩 화가 난 남편 모습을 보니 무서웠죠. 두 모녀는 남편이 무슨 짓이라도 할까 무서운지 눈을 질끈 감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하지만 모녀를 지나쳐 거실을 가로지른 남편은 거실장 앞에 서 있더니 곧바로 큰 TV를 거실 바닥에 내리 꽂았습니다. 아이고, 기현아, 엄마가 잘못했다. 왜 이러니? 이거 제가 사드린 TV잖아요.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며느리 간절한 부탁에도 모른 척 하시더니 받는 건 다 받고 사시려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 너무 열이 받지만 그렇다고 다른 짓은 차마 못하겠고 대신 제 돈으로 사드린 물건들 다 깨부시고 이제 어머니랑 연 끊으려고 합니다. 이 공유기도 제가 해드렸고 저 소파도 제가 사드렸죠? 아,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이 집 들어오실 때 인테리어도 제 돈으로 해드렸네요. 자, 그럼 다들 일어나세요. 다 뒤엎어야 하니까. 오래 걸릴 거예요. 다들 나가세요. 지연이 말처럼 밖에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사오시던가요. 아,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아이고, 기현아. 엄마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제발 그만 좀 해라. 어? 우리가 무슨 오해가 있었다. 내가 설마 내 아들 죽게 하겠어? 나도 돈 생기면 바로 병원비 주려고 했어. 근데 엄마는 미연이가 그렇게 힘든 상황인지 몰랐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 내가 지금이라도 너네 집 판돈은 다 돌려주마. 다 돌려줄게. 엄마, 그럼 나 신혼집은 어떻게 하라고? 야, 이 철딱선이 없는 기집애야. 지금 너네 오빠 모습이 안 보여? 집이 다 부서지게 생겼는데 그럼 그냥 둬? 지금은 석훈이보다 기현이 말리는 게 먼저야. 야, 강지현. 너는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이지? 너도 기다리고 있어라. 너나 어머니나 이사단 나도록 한 건 똑같은데 너라고 무시할 것 같아? 너도 무슨 일이 생길지 어디 기대하고 있어. 남편의 처음 보는 행동에 저도 너무 놀라 몸이 떨려왔지만 남편이 물건을 하나씩 부술 때마다 들려오는 두 모녀의 비명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왠지 제 속이 통쾌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처음 TV를 내리꽂은 것을 제외하곤 행동만 크게 할 뿐 정작 제대로 때려 부수는 것은 없었지만 그게 충격이긴 했는지 그 모습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빌던 시모는 결국 남편과 저에게 가져갔던 전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서와 지장, 그리고 녹음까지 마치고 나자 남편이 벌인 소동이 겨우 끝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움직일 때마다 무서워서 소리를 내지르던 두 모녀는 긴장을 많이 한 건지 결국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가 두 사람 때문에 속이 탔을 때 딱 그런 심정이었는데 두 사람도 조금이나마 느껴봤으면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직 할 일이 남았는지 갑자기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막 퇴원한 남편이 걱정되어 차에 함께 올라타게 되었죠. 당신 어디 가려고 해요? 약속이랑 사과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야?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어. 우리 일만 해결됐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있나? 우리 같은 피해자 안 나오게 다른 사람도 두 사람 때문에 엄한 꼴 안 당하게 도와줘야지. 남편은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고는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간다며 저를 태우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아파트에 도착한 남편은 익숙한 듯한 집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지연이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두서도 없이 급히 만남을 요청했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사고로 그간 의식이 없으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식사는 하셨는지요? 식사는 괜찮습니다. 그보다 제가 드릴 말씀이 급해서 이렇게 예의도 차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계신 아드님과 제 동생의 결혼에 관해 꼭 말씀드려야 할 문제가 있어서요. 남편이 도착한 곳은 시누이의 예비시댁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여기까지 왜 왔나 했더니 남편이 구하겠다는 사람이 다름 아닌 시누이의 남편 될 사람이었네요. 두 사람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고 한시가 급한 일이다 싶어서 이렇게 퇴원을 하고 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급하니까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 동생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알고 계신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겁니다. 제가 사고 나기 전까지 제 동생은 변변한 직업 없이 매일 인터넷 방송만 보고 게임이나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나마 열심히 해보겠다고 시작한 유일한 직업도 유튜버였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뒀고요. 게다가 중학교 때부터 학교 폭력으로 징계받고 담배 피고 가출하고 다녀서 제가 그 애 잡으러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요. 제가 이렇게 제 동생의 흠을 먼저 나서 이야기하는 건 제 동생이 아드님을 속여서 마치 위장 취업을 하듯 취업을 가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 마련한 걸로 알고 계실 전세금도 직접 모은 돈이 아니라 저희한테 사기를 쳐서 저희 전 재산을 훔쳐 마련한 돈입니다. 아드님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보이겠지만 이미 제 동생은 교수 아내로 될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드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미 동생은 예비 시댁의 재산 규모도 대충은 파악을 했고요. 그런 제 동생의 가족으로서 다른 사람의 신세를 망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뒤늦게라도 알고 이렇게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말이 못 믿었다면 저와 제 아내에게 교차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갚아주겠다던 몫이 이거였나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역시 남편은 자기 가족이라도 봐주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남편의 얘기를 들은 그 집 식구들은 다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하긴 누가 그런 말을 듣고 표정이 좋을 수가 있겠나요? 남편의 말에 시댁의 시댁 어른과 남편이 될 뻔했던 분들 모두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워졌죠. 남편이 준비한 말을 끝내고 저희 부부가 집을 나가자마자 안쪽에서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자신도 속았다는 남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스럽다는 남자의 부모님 말소리까지 모두 듣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의 계획을 끝낸 우리는 친정으로 들어가 남편의 사고 후 생긴 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잠시 친정 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남편에게 신우가 결혼할 남자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며 울며 전화를 걸었어요. 제발 남자에게 다시 설명을 해달라며 부탁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는 씨도 먹히지 않았어요. 결국 사실을 알게 된 그 남자와 파혼을 하게 된 신우는 전세금이 필요하지 않아졌고 저희는 다시 우리의 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파혼한 신우가 그 탓을 남편이 아닌 시모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시모와 신우는 결국 서로 탓을 하며 싸우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난 이후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가족의 연을 완전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부러 두 모녀의 소식을 듣지 않으려 우리 가족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너무 의지하며 살았다고 생각을 한 저는 남편이 건강을 찾고 난 뒤 다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회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워도 뭐든 알아서 척척할 만큼 의존도를 많이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고와 그로 인해 벌어진 일들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우리 가족은 무엇이든 가족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살아가게 되었어요. 물론 돈이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보다 가족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제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가족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